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는 오늘도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장도 유은혜 장관의 자질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 발언. 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 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거에 하면은 아직 사무실을 정리를 하지 않고 일단 장관님들도 다 앉아주세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예, 전희경.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네, 지금 오전에 이 교육부 국정감사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유은혜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국감 이전에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의원도 있었어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데 일단 청문회에서 이 공방이 계속돼 왔고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으로서 아무튼 이제 해명되지 않았다,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대로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는 그 지난해에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 청문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거는 전 그 한국당이 제기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것과 무관하게 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이 교육부 국감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육정책도 그렇고 교육이 100년대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쟁점도 많고 그런데 이거 지금 이 국정감사 장관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정쟁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차라리 이게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든가 국정감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당이 이 정도로 좀 기선을 잡았다면은 이제 자꾸 정책 지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질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어쨌든 박춘남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한테 질문 안 하고 차관한테 질문을 예. 했다는 거예요. 선서도 받지 않고.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2번째 국감이에요. 그렇지만 작년 국감은 그 전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국감이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감이 올해 국감인데요. 저 국감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국민들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못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그거는 최소한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끝났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오죽하면 유은혜 장관 청문회 시즌 3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까운 시간 저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장관한테 얼마든지 유은혜 장관한테 질문을 해서 유은혜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은혜 장관의 자격이라든지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예. 있는 거죠.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사무실을 이제 임대했다라는 거, 임대가 적절치 않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고, 우석대 강사, 겸임 강사 이분을 이제 뭐 허위로 기재했다라든지, 뭐 기자간담회를 허위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청문회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박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문회 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이건 일단 적법한 거잖아요. 단지 그러려면 이제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정당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라는 게 국정감사가 원래는 정책이나 예산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뭐 정치적인 거 불가피하잖아요. 정치적인 지적하는 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질의 도중에 최소화해야죠. 이렇게 아예 국감 첫날인데 교육부 오늘 첫날이잖아요. 저런 부분을 지적하면 완전히 청문회예요, 그야말로. 네. 이거는 국정감사에 나온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법에 맞지 않죠. 이건 전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전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야 전국 주도권 잡기에 유은혜 장관이 뭐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지금 국감 시작하면서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지고 뭐 출석해서 직접 답변을 해라라는 걸 기선 싸움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국감 이제 시작하면서 기선 싸움, 향후 있을 전국에 대한 주도권 싸움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가 처음 분리돼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대입 입시에 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이런 공방이 좀 오갈 것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쟁 국감은 안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은 대신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분식회계에 쓰이는 그 분식이라는 뜻으로 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 관계가 여권과 야당이죠. 야당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 사실 그 괴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의가 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양질의 일자리란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식이란 용어를 쓴 거 아니겠어요? 분식이라는 건 기업의 분식 회계할 때 네. 가짜로 속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인데 일단 한국당의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거 정말 양질인지 그렇지 않고 썩 그렇게 일자리의 그 질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으로 일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하고 또 이게 정치니까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모든 면에서 모든 현안마다 반대를 한다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네.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여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좋겠으나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너무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여야의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강경파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후에 오늘 국감장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어요.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그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는 그 답변 때문에 네. 오늘 조명균 장관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통일부의 조명근 장관은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일단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오이사 조치가 그 북한의 천안함 사태 때문에 발생이 때문에 이제 시작됐던 제재잖아요. 그래서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으면 네.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사실은 근데 그 작년에 이제 강하게 시작됐던 유엔의 대북 제재 건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예. 또 이게 그 단순히 우리 국내 뉴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불똥이 미국까지 튀어서 간단치 않은 일로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그 강경화 장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응이 나왔거든요, 밤사이에. 근데 이 반응에서 쓰인 표현을 가지고 이게 좀 우리 주권 침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it.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는데 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통상 외교적인 용어로 저기 적절하다고 하면 뭐 그 어그리먼트 동의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높이 평가한다거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다거나 이게 이제 소위 많이 쓰이는 외교적인 용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루벌 이래가지고는 승인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썼습니다. 예. 네. 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내 문제 가지고 너무 강한 표현을 썼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이면에 어떤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 그 이면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우리가 잘 진전을 해 나가야 되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저게 유용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건데 네. 너무 그 한미 간의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유감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대북 문제에 관해서 한미 공조의 속도가 과연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일부 나왔었잖아요. 일본 그 보도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평양 선언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에 관한 내용 갖고 그 한미 국무장관하고 외교장관에게 좀 논쟁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고요. 한번 이 지금 대북 화해 모드 속에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생각합니다. 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제한다는 느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동시에 그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보시나요? 있는데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이사 조치 해제 얘기가 어쨌든 나오니까 물론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명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처럼 진화에 나섰는데 네. 이 얘기 이제 강경화 장관 얘기 나온 다음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어떤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프로블이란 말을 이렇게 승인이란 말 잘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를 리 없을 텐데 묵시적으로 한국 정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나름의 뭐 좋게 말하면 충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암묵적인 경고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오이사 조치라는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이후에 나온 조치였잖아요. 5월 달에. 네. 근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또 2014년도 통일 대박론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24 조치는 해제해야 된다. 이게 남북관계 걸림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천안함 조치라는 거, 아까 조명근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안함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라든지 인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5.24 조치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대북 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북 제재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한미 간의 공조가 유지되면서 뭔가 그 틈새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로서는 네. 썩 그렇게 유쾌한 발언은 아니죠. 어쨌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도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는데 여당은 이제 미국을 설득할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히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을 쉽게 하는 편이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화법이 좀 쉽게 하는 편이라서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라 유감스럽긴 하지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한미 공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저희가 사실은 많이 했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가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최대 관심 사항에서 북한이 조금 뒤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 심정으로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대북 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얼마나 한반도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들이 팽배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온 것에는 대북 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건데 북한으로서도 북한대로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는 다시 뭔가 이제 돌파구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의 이른바 상응하는 조치, 북한이 얘기하는 상응하는 조치 같은 것들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가 식물 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 여야의 내탓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쟁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의 그 정원이 9분이고 현재는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의결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각각 국회 그러니까 9분 중에서 셋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셋은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국회 추천 몫의 그 3분의 헌법재판관들을 전혀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그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미달돼서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에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편향성이 더 농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여당은 같은 논리로 그러면 우리 후보가 안 되면 너희가 추천한 후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
이 기싸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능 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헌재 국감에서는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 9차 개헌 때 생긴 기구예요. 그 전까지는 대법원이 이제 헌재의 기능을 대신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로도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87년도 직선제 개헌이 있었던 9차 개헌 때 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라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른바 이제 헌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도 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원이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와 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잖아요. 이거 3인은 다 임명이 됐어요. 네. 국회가 추천하는 이제 이 재판관 후보들은 본회의가 통과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본회의 통과가 필요 없거든요. 이미 이제 그분들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런 관계 자체가 헌재가 어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여부를 따지는 기구의 그 재판관들 대법원장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제기되는 거죠. 이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른바 사법농단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 대법원장이 너무 권력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특히 군사정권에서 보면은 사법부가 뭐 제 역할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법부 대법원장이 이제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맞냐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좀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오늘 그 최근에 그 헌재 그 파견을 나왔던 판사가 헌재 내부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대법원에 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네네. 관련해서 좀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오늘 지적도 있었던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에서는 그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속보로 임승원 전 대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그 이제 검찰 출두건도 일단 다뤄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고고하다고 표현되고 있었던 사법부의 판사들 사회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심 선언 내지는 그런 그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 사법부도 깨끗해져야 되고 그 규정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이에 관한 이런저런 제보들과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오는 15일에 소환 조사가 됩니다. 이로써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윗선을 향하는 건 맞는데 최근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재집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이런 의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임종원 이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15일 소환 입장이 결정이 됐는데 네. 물론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의 그 이제 압수수색했던 USB에서 여러 이제 그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나온 건데 네. 지금 이 사법농단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대단히 낮아요.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 전 고위 대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윗선을 향하긴 향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그 대법관 출신들 있잖아요 지금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차영한인가요? 뭐 박병대 이런 분들 법원 행정처장 했던 분들이에요. 박병대 전 처장 이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건 뭐 같은 식구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뀐 것과 관계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비판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마저도 이게 독립되지 않고 청와대가 그 만약에 사법거래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때는 있을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대법원이 크게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지금 그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그
그 사법부가 독립되어서 독립되지 못하고 일부 그 상고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사법부 소속의 판사들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어딘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네. 뭐 일제 강조징용, 뭐 전교조, 뭐 이런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15일 날 임승원 전 차장께서 출두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사실이 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윗선으로 더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 7월달에 임승원 전 차장의 자택 압수를 통해서 USB도 압수를 했고, 그다음에 9월에 쓰던 차명폰까지도 다 검찰이 압수를 했다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해명이 될 텐데,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걱정스러운 거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 뭐 판사, 검사 이러면은 굉장히 그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청렴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그 사회마저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바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람에 대한 판단 내지는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그 기관마저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이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서도 이런 점 좀 감안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소환되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의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 수사가 윗선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